시작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준비의 첫걸음. 자,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의대치대, 의학 계열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진학 전략 설명회를 타이틀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설명회를 진행할 저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김대희라고 하고요. 자주 이렇게 영상이나 저희 설명회를 통해서도 인사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자료집이랑 같이 보시면 더 좋으니까요. 혹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집 다운 받으셔서 함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과는 다르게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시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현재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입시, 대입은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기존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중1, 2, 3 그리고 초6 이하의 학부모님들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저도 중간중간에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게 나아졌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자주 보여드리는 표 중에 하나가 이 표예요. 하도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시고, 또한 이것도 많이 헷갈리셔서 우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는 올해 달라진 수능, 선택형 수능의 형태가 적어도 중1까지는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선택형 수능 같은 경우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수학 같은 경우가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치르는 과목과 선택 과목의 형태가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데 대해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라고 해서 숫자 등급을 활용하게 됩니다.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상대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게 공통 과목이 되겠고요. 자, 고2, 고3 때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선택 과목이 분류가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마찬가지 숫자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로만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부터는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대학교들에서 이미 자소서를 폐지하긴 했는데, 자, 아예 모든 대학교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대입부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중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네, 현재 중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예 자기소개서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아예 폐지가 되어져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도 현재 고1부터 지금 달라진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고입 부분에 대해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가 일반고하고 동시에 실시가 되는 게 현재 중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교육과정의 변화가 지금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 두 번째,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수능 체계,
뭐 미래형 대입이다, 미래형 수능이다, 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론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수능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 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데 대해서도 전과목 성취평가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평가를 더욱더 확대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교사 추천서도 지금 폐지된 형태고, 학생부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발표된 형태거든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남지만 나머지 특목 자사고들 자체가 다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 또 발표된 내용 중에 지방대 육성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공식적으로 40%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것들도 발표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중학생들, 즉 그러니까 올해 고2부터 중1까지는요. 고등학교만 그 지역의 대학 고등학교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면은 그 지역의 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거주해야지만이 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야지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전국 단위 선발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나 김천고, 여기에도 지금 수도권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들부터는,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입학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거주를 해야지 이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자,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던데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뒷장에서도 이 고교 학점제 진행하는 과정, 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입시에서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고교 학점제는 그냥 초등학생들이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미래형 대입제도는 무엇인지, 이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서논술형 수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입시가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겠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중2 이하의 친구들이 굉장히 막 어수선했었거든요. 나도 적용되는 거냐? 막 이렇게 되게 어수선했었는데 자, 입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25년도부터입니다. 2025년도부터라는 얘기는 현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기죠. 그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태다,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헷갈려 하셨던 거예요. 자, 8월 달에 발표된 이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이다. 자, 단계적 이행 계획. 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수업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수업량이 뭐냐면요. 일주일의 수업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단위수에 따라서 수업량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거고요. 1학점의 수업량은 지금 현재 50분 수업 17회 기준에서 50분 수업 16회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단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고3 때까지 총 배우는 수업 단위 수예요. 몇 시간 수업을 들었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204단위가 총 이수 졸업까지 가능한 이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192학점. 그러니까 단위나 학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92학점을 이수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교과, 즉 수업 시간은 지금 현재 180단위라면 앞으로 174학점, 114단위로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지금 중2, 중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6학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되면서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된다. 이거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학점제가 뭐지? 학점제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준 자체가 단위수에서 학점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수업을 줄여나가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지 현재 중1 학생들까지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 선택 이 과목들은 9등급의 내신 석차 등급이 부여가 된다. 이게 입시에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1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6학년 이하의 친구들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되시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1과 초6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선택 과목의 폭을 더 넓혀주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더 넓혀주고 싶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처럼 석차 등급제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선택 과목의 그 선택한 학생 숫자가 적잖아요. 내신 등급 따기가 되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학점제를 도입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 넣어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행은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내신 산출을 할 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자 단위수 4단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의 성취도와 함께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부여하는 이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몇 학년까지요? 현재 중1까지. 현재 중1까지는 이 틀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는 자, 학점수 4학점, 원점수 과목 평균. 그러니까 학점수나 단위수나 같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없죠? 성취도별 학생 비율 이렇게 제공하겠다. 자, 이러한 형태로서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이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은 이해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 중1 학생들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자, 이 공통 과목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달라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공통 과목 체제는 유지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뭐 발표된 내용들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공통 과목의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부여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이 과목들을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고2, 고3 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형태인데, 자,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요.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숫자 등급, 석차 등급을 부여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만 산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 봐두시고요. 자, 그런데 자, 2009 때 마찬가지. 제가 이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표되고 막 되게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했었던 당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랑 한번 다시 비교를 해봤어요.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현재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현재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 네,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요. 수학, 자, 2009 때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 한번 보실래요?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다 배우죠. 자, 이거는 공통교육과정이니까요. 네, 그대로 수학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는 수, 1, 2, 화통, 미적분, 1, 2, 기하, 벡터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 특징적인 형태가 뭐냐면요. 공통 과목, 이거는 필수 과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통 수학,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통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단위수입니다. 가로 숫자 단위수.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수 1, 수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여기까지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요? 석차 등급을 부여한다고 그랬었죠. 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런 과목들이 들어갔었고요. 전문 과목으로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우던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물론 과목의 이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현재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겠다라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인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뭐 선행을 나가거나 진도를 빨리 한번 다 돌아보고 싶은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오늘 자료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모님이 배우셨을 때, 부모님이 학교 다니셨을 때랑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 세대 때 수업 배우셨던 내용들 지금도 나와요. 어차피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시대가 좀 바뀌면서 일부 용어가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용어만 좀 달라졌지 배워야 될 내용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모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저랑 비슷한 세대시면 집합과 명제 네 항상 배우셨죠. 집합이나 명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 있어요.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다 그런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차이가 뭐냐 도대체? 자, 이걸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2009 때 수 1, 2의 내용을 묶어서 네, 공통 수학에 넣어놨어요.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자, 그다음 확률과 통계에서 수용과 조합의 내용을 갖다가 경우의 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공통 수학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 수학 좀 크게 달라진 거 없죠. 그다음 자 수2에 나왔던 수율과 지수 로그, 그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것을 수1에 갖다가 넣어놨어요. 수율 그대로 들어가 있죠. 수1의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들은 그대로 갖다가 과목 변경만 일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수열의 극한 미적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미분 적분법 역시 미적분 과목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자 기하 벡터 나왔던 평면곡선 평면 벡터 이 내용이 지금 미적분 관련 내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적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확률과 통계 나왔던 내용들 같은 경우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이 기하 벡터 내용들이 다 기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뭐일 것 같으세요? 교육 과정이 변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순서만 조정이 될 뿐이고 일부 용어가 달라질 뿐이겠지만 즉 지금 하시는 것들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 타켓 주로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의치 오늘 준비하는 설명회잖아요. 네, 자연계열 최상위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면 무엇을 제일 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수학, 과학 이 두 과목인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오늘 설명에는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입니다. 의치 준비니까요. 물론 방향 자체가 의치를 준비하다가 나는 의치가 아니라 영작교나 과학고를 갈 거야. 똑같아요. 자연계열 최상위권에 대해서는요. 우선 가장 필요한 능력은 수학입니다. 수학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국 수학의 힘으로 자연계열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 바뀐다고 해서 과목의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획 세워서 지금 학생들 커리큘럼 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 꾸준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아무리 입시 틀을 바꾸고 정책을 바꾼다 할지라도 결국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수하다는 그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고입의 변화. 지금 이거는 6학년 이하의 학생들 꼭 잘 들어주세요. 고입의 변화는요.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싶으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맞아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어디가 좋을 것 같으세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설명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분위기 무시 못 하거든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현재 이건 중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 학교 가서 내신 잘 딸 거야. 네, 내신 잘 따면은 수능 최저라든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학교도 입시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왜요?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거든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보다는 내신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도 내 거를 잘 챙길 수 있는 습관. 이해 가세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애들 모의고사도 끝까지 안 봐요. 모의고사 보통 이제 오후 한 하루 종일 치잖아요. 점심 먹고부터는 애들 시험을 열심히 안 보고 막. 네. 근데 나 혼자 거기서 문제를 풀까요? 처음엔 풀겠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위기도 되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었을 때
내 것을 챙길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완전 열심히 설명드렸거든요. 교육과정이 달라진대요. 자, 교육과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공부해야 될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세대 때 물리 배우셨죠? 그 내용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거의 비슷해요. 추가된 이론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몇 개가 더 추가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바뀌었어요. 물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 가세요? 부모님 세대 때 생물 배우셨죠? 와, 생물 막 공부하면서 생물의 내용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으세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있어요.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의 선택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개편하겠다. 어떻게 개편할까 봤더니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부해야 할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시키시면 되겠고요. 수능은 지금 현재 중학생들과 초6 이하의 수능들이 많이 달라질 예정이에요. 자,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지금 현재 수능처럼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6학년 이하의 친구들 어차피 지금 수능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라면 지금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서술형, 논술형까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힘, 그 다음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글씨 쓰기 연습은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천재들이 많아서 막 악필들이 넘쳐나잖아요. 글씨 쓰는 연습은 좀 필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그 생각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 방법일 것 같으세요? 생각을 인풋, 집어넣는 거는 학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독서죠. 이해 안 가시나요? 수능의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끌어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업 역량의 우수성.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전 과목 다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어요. AAA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올 A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걔네들 다 어디를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의치를 가고 싶고 다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변별을 할 수 있는 거, 변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뒤에서도 오늘 준비했지만 면접입니다, 결국.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기 연습 같은 경우도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생각이 있어야지 무엇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뛰어나다, 내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지금 현재 중학생들까지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신 성적, 숫자 등급이죠. 수능 성적, 그 다음 학생부. 자, 그런데 지금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학업 역량이 우수해요. 결국 학생부하고 면접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거거든요. 자,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입, 대입에서도 역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자, 그런데 말만 잘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저희도 준비시키다 보면 이런 친구들, 말은 조금 버벅댈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깊이가 있고 내용이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풀어내는 연습만 나중에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선행도 하고 이것저것 문제도 많이 풀면서 성적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식의 폭이 더욱더 넓어진 거잖아요. 자, 많이 알아야 된다.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 그 의미 없는 선행학습보다는 제가 학생들 이렇게 상담할 때 제일 듣기 무서운 말이 봤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뭐 수투까지 봤대요. 미적분까지 봤대요. 본 거는 말 그대로 본 거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이나 결과를 봤었을 때.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행보다는 심하라고. 이게 뭐 옆집 아이는 어디까지 나갔대, 뭐 몇 학년짜리가 어디까지 했대. 그냥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선행이거든요. 차곡차곡. 굳이 속도가 빠르지 않으셔도 돼요. 차근차근 나가시되 나한테 자기한테 맞춰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탄탄하게 나가시되 거기에 깊이까지 더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어야 돼요. 아니 면접 보러 가서 재미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재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뭐 남자애들은 뭐 축구나 게임 이야기할 때 거의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덤벼요. 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자기가 신나서 재미있으려면요. 잘해야 되고 많이 알면은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채워 넣기가.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채워 넣는 그 과정이 좀 고되고 힘드신데 그때 학생들도 많이 포기를 하고 부모님도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많이 채워 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는 입시 쪽을 진행해 오다가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뀐 형태거든요. 많이 알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텨내면서 이게 꾸준하게 끌고 가는 친구들 보니까 결국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꾸준하게 끌고 나가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재미를 줄 수 있게끔. 네. 진짜 학생들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재밌대요. 재밌다는 것은 뭐예요? 지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때는 걔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막 여학생들한테 축구 얘기하잖아요. 재미없어요. 왜요? 축구 규칙도 모르는 친구들인데요. 재미가 있으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채워 넣으시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 쪽에 대해서도요. 되게 단답형으로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 거기에 대한 확장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왜 했는지. 자, 저 상을 탔어요. 자, 무슨 교내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탔어요. 상을 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상을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탔다는 것이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 왜 나갔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었지? 자, 상을 탔어. 그 다음 활동은 뭘 했지?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반장이래요. 네, 반장을 했다는 건 결과예요. 그럼 반장 왜 했어?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반장 왜 했어? 반장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했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왜? 어떻게? 그래서 너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겼지? 이건 부모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활동 왜 했어?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달라졌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생각 표현할 수 있게.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중학생들의 대입에서도 면접, 달라지는 6학년 이하, 지금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결국 얘네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면접이 돼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의치 약쪽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의약학 계열까지 자, 의대, 치대, 약대. 약대가 올해부터 부활을 했습니다. 올해 고3들,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약대도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이 몰렸거든요.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666대 1. 네.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의치, 약까지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모집 인원은 지금 증가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가 이 인원은요. 고2 때가 되어야지 인원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2 친구들의 대입인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의대 39개 대학교에서 3015명 네, 3015명이 지원을 모집을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저기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원래 기존의 의학 전문 대학원이었던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네, 의대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39개 대학 301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치대는 전국의 11개 대학교에서 630명, 자, 약대 37개 대학에서 1743명, 한의대 12개 대학 715명, 수의대 10개 대학 506명. 자,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정리가 됩니다. 의약학 계열과 그 다음 영지학교 과학고 계열. 영지학교 과학고에서는 의치 쪽에 진학, 의치약 쪽에 진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약학 계열을 생각하신다면 이쪽에서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최근에 발표된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는 형태요. 자 지금 현재 중1 학생들까지는 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40%까지 네 그래서 그 권역별로 40%를 선발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원수 몇 명 차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40%까지 확대가 됐고요. 자 초등학교 6학년들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2028학년도 지금 6학년들의 대입인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의약학 계열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를 유학 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준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대 면접을 다중 미니 면접 MM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치르거나 인성 면접을 위주로 치르는 대학들도 있지만 자, 이 다중 미니 면접 서울대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 서울대 의대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동안 치르게 됩니다. 뭐 상황 면접, 인성 면접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통 12분짜리 방을 5군데를 돌았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진짜 다 털려버리겠죠, 학생?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중민이 면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장에서 말하는 연습으로 나의 우수성을 증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웅변학원이나 말하기 하고 스피치 학원 의미 없어요. 말만 잘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야죠. 그 생각의 깊이를 키워주실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고요. 생각의 깊이는 그냥 우선 많이 채워 넣어주세요.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입제도의 개편 영향. 자, 수능 정시가 확대가 된다. 자, 의대 그냥 의대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에서 의대를 간다는 것은 그해 수능에서 뭐 틀린 문제 숫자가 보통 한 두세 개? 이 정도는 틀려야지 의대를 간다. 영어 빼고요.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힘들죠? 네, 아무리 정시가 확대가 된다 할지라도. 자, 지금 현재 올해 첫 해라서 문이과 공통형 수능의 결과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확실히 지금 학생들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수학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시키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수업 중심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입시 경향들 파악하시면서 자, 제가 지금 오늘 주로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아니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들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길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고1, 2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결정됐잖아요, 이미. 네. 그때 고1, 2가 되면요.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거의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힘든 싸움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건데 지금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셔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꾸준하게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시의 변화 또 바뀌어? 네, 또 바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바뀌는 상황에서도 결국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이 확정 발표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야지 고2 4월 달에 대학별 전형 계획에 의거해서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의대 딱 하면은 이제 상위권 의대, 서울대 의대, 연희, 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어디 의대를 가도 다 좋지만 병상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의대, 뭐 서울 주요 의대, 수도권 의과대학, 지방 주요 사립대, 지거국 대학들, 지방 사립대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죠. 자, 9월 24일 날 개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게 되는데요. 충청권 지역 인재, 호남권 지역 인재, 대구 경북권 지역 인재, 부울경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자,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전체 정원의 40%로 그 다음 간호대는 30%로 이렇게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모집 인원 자체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활용하는 인원이 조금 달라질 예정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들까지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은 지역 인재 전형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야지 이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자, 이런 그 자연계열 최상위권에서는 물론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수능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입시에서 자, 앞으로 이제 6학년 이하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라서 이렇게 예측은 못 해드리지만 지금 현재 중1까지 입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진학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수능을 무시 못합니다. 내신만 좋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거, 그 다음 정시 그랬더니 전체 모집 인원의 91.5%가 수능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수능이 엄청 중요하겠죠. 자, 수능에 반영이 안 되는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5% 정도. 자, 그래도 8.5%나 뽑네?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자, 또 하나. 그러면 자, 이렇게 수능이 중요하다 막 이야기했더니 대부분 또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럼 나 정시로 가야지. 자, 정시. 자, 정시 의대 이제 지금 38개 대학으로 말씀드리는 게 2021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9개 대학이 되는 거고요. 자, 300점 만점이라고 봤었을 때 298점, 즉 틀린 문항 한두 개까지는, 그 다음 가장 낮은 수준이 8개인데 이거는 뭐 장담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보시면 돼요. 치대를 가기 위해서는 4개 정도 틀려야지. 영어 제외입니다. 영어는 지금 수능에서 절대평가기 때문에 영어 제외고요. 국수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라인이 되어야지 정시에서 여기를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시로 가는 게 좋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의 2023학년도 의치약 수시 전형입니다. 자, 다른 것보다 딱 중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든 대학교에 다 있죠. 모든 대학교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붙어져 있죠. 자, 경북대 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도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해서 그 중에서 3개 영역 합 3 맞춰야 된다. 3개 합 3, 111. 이거 나오지 않을까? 대부분 생각은 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맞추겠지. 이게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3개 합 3. 그 다음 약대급이 3개 합 5. 그 다음 영남대 의예과는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해서 4개 합 5. 그 다음 약대는 4개 합 6. 그 다음 계명대 같은 경우는 3개 합 3인데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이죠. 그 다음 자, 의대 3개 합 4짜리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3개 합 5 약대. 그 다음 자,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 3개 합 4. 그 다음 약대 같은 경우는 3개 합 5.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순위가 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3개 합 5, 3개 합 3 이거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면접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탈락 아웃인 거예요. 기준이 우선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지 여부,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도 치르고 평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자, 결과를 보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2022학년도 결과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올해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이 두 개의 연도의 결과물인데요. 자, 제가 주로 설명회 때 다른 지역에서도 경북대를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경북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인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공지 안 합니다.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을 딱 확실하게 공지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경북대 의예과 2021학년도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 막 엄청나게 높은 친구들일 것 같죠. 내신 막 1.0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을 선발하는데 75명이 지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75명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26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다 몰렸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2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까 그 앞에서 네, 이 정도 충족하겠지. 물론 최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자, 최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2.6대 1로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자, 입학 인원 10명이에요. 추합이 추가 합격이거든요. 추가 합격이 12번까지 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75명 중에 26명이 최저를 맞췄는데 그 중에 22등까지 합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학생부 평균 등급 1.43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극강 내신 1점대 극초반은 아니죠. 그 다음 70%컷 1.79 정도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7등, 입학자 7등의 성적이 내신 성적 1.79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저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크구나. 자, 봐주시면서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도 보실래요? 30명 모집에 230명이 지원했어요. 23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수능 최저 충족한 인원이 74명. 최저를 충족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수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의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각각 결과물인데 이 대학들에서는 아쉽게도 수능 최저 충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이러한 결과물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그 입시 결과를 통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가 의치 약대를 준비하고자 할 때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이 중요하지만 수시로 가야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더 가기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수능 같은 경우는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영역과 한국사 필수고요. 탐구는 사회과학 중에서 하나 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변화된 수능의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달라졌습니다. 자, 공통과목, 국어도 공통과목 독서와 문학, 선택은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도 수1과 수2가 공통문항입니다. 2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7문항이 단답형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면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미적분과 기하라고 대학교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실 때 미적분과 기하까지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자,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하게끔 수능은 바뀌었지만 대학교에서 과탐 2개를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지망하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 2과목, 네,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네, 1, 2 중에 이 전체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부터 서울대학교가 네, 2 필수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원만 선택을 해도 원, 2과목을 선택을 해도 서울대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거든요. 현재 고1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의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까지를 보신다기보다는 원 쪽에 더 2과목 집중해서 준비하시면은 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요. 준비를 시키실 때 물화생지 중에서 뭐 화생 쪽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뭐 화생지 뭐 여러 과목들 선택 자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자, 그래도 네.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미리 좀 준비를 시키시면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물리학은 당연히 어렵고요. 화학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좀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데 화학이냐 지구과학이냐에서 수능 선택 과목이 좀 많이 갈립니다. 물론 고등학교 내신은 대부분 다 물화생지 중에서 3과목 정도를 배우게 되고요. 자, 만약 공부할 여력이 좀 된다면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은 친구라면은 과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최소한 용어라던가 네, 이런 정도라도 즉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정도는 살짝이라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제가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올해 첫 해잖아요. 지금 올해 고3들 지금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어제도 고3 친구들 10월 모의사를 쳤는데 지금 수학이 난장판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내년쯤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가 되었었는데 공통 과목 국어, 독서하고 문학에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전체 76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 26문제, 3점짜리 8문제 이렇게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선택 과목은요. 1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4점이 배점되어 있고 2점짜리 9개, 3점짜리 2개. 사실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점수 잘 나오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뭐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꼭 그래야만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자율 선택입니다. 엄매를 선택해도 화작을 선택해도 둘 다 의치 준비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엄매를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다 맞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우선은 네, 그건 그 고민은 차후에 해두시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친구들의 항상 발목을 잡는 게 국어입니다. 그건 이제 부모님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직 실감은 못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국어를 어려워합니다. 요즘 막 그런 EBS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문해력 막 해가지고 네,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 이상이에요. 부모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 국어력이 약합니다. 국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당연히 독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친구들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현재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쪽에 대해서도 뭐 학원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좀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다뤄볼 수 있게끔 즉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려나가면서 그러니까 지문들을 많이 봐야지 그만큼 어휘가 늘 수 있잖아요. 혹은 국어도 어휘력 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방학 때 뭐 한 번 정도 훑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45문제 학생들 문제 푸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중3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1학년들 고1용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은 정해놓고 풀어보시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국어 준비를 좀 시키시면 좋겠고요. 초6 이하의 친구들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전 찾는 것부터 좀 습관을 들여주세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사전을 마지막으로 보고 더 이상 국어사전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은 일일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지필고사를 많이 치르지 않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습의 습관,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점수를 따는 공부가 아니라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괜찮으니까 국어 사전 조그만 것도 괜찮고 사전 찾는 연습. 사전을 찾다 보면요. 어휘력이 많이 늘어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학년 중1까지는 시간 좀 옆에서 답답하실지 모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만 사전 찾는 것도 하나의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 아는 지인들의 자녀분들이라거나 혹은 초등학생들 상담을 진행할 때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단어 찾아보는 연습시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어 준비는 그렇게 꾸준하게 준비시키시면 좋겠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으로 치르게 되는 수1과 수2. 자, 내신 과목은 공통 수학이 따로 있고요. 수1과 수2 이 공통 과목에서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공통 과목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배점은 74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수능 수학은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4점짜리 문제가 훨씬 어렵겠죠. 킬러 문항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 자, 그래서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연계열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대학에서 지정을 해 두었고요. 자, 문항수는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전체 26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수학 준비를 과연 어디까지 해둬야 되는지, 많이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근차근 심화까지 버는 게 좋은지 정답은 없어요. 학생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정말 깊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죠?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훈련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쉬운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좀 건드려 보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수학을 준비시키실 때 다들 학원 보내고 계시겠지만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도 혼자 좀 약간 집에서는 2가지 문제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쉽게 자기 수준보다 조금 쉬운 문제집, 그러니까 공부 안 될 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집도 괜찮고요. 한 권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 하루에 한 문제, 2문제씩 건드려 볼 수 있는, 정답 꼭 틀리더라도 정답을 못 찾더라도 해설지를 펴놓고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은 좀 어려운 문제도 건드려 보는 습관은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네, 가장 좋은 처방은 지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좀 커리큘럼을 좀 잡아서 자기만의 좀 커리큘럼을 다 잡아두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게 수능 성적표거든요.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자,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급만 제공이 되는 거고요. 선택 과목 체제인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이 3개의 과목 같은 경우는 표준점 수학 100분위 그리고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점수라는 것 자체는 매번 시험에 따라서 달라진 점수이기 때문에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100분위를 중심으로 보통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거든요. 100분위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보다 낮은 점수의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00분위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가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봐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 원점수를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만들어낼 때 있어서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와 선택 과목 조정 표준화 점수의 배점 비율대로, 자, 이 배점 비율이 뭐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앞장 보시면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배점 나왔었죠. 국어는 공통 과목 76점, 선택 과목 24점이 배점돼 있었고, 수학은 공통 과목 74점, 선택 과목 26점이 배점돼 있었죠. 이게 네, 배점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자, 국어와 수학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자, 국어 74, 26점 이렇게 내용 보시게 되면요. 공통 과목이 100점 만점이니까 74, 선택 과목이 26. 자, 그래서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의 0.74를 곱하고 선택 과목 조정 표준화 점수의 0.26을 곱해서 합산한다. 이것도 말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학생이 딱 시험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두 학생 모두 다 90점이 나왔어요. A라는 학생도 90점, B라는 학생도 90점. 자, 하지만 자, A는 공통 과목에서 70점, 선택 과목에서 20점을 받아서 90점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B는 공통 과목에서 65점, 선택 과목에서 25점 받아서 90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둘 다 똑같은 90점인데 A는 공통 과목 70점, B는 공통 과목 65점.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A가 B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즉 결론은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 과목 나 뭘 할까? 나 미적분 할까? 기하 할까? 지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수 1, 2까지의 반복 심화를 통해서 공통 과목을 어떻게 하면 담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요? 물론 뭐 수 1, 2의 내용 중에서 미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진도를 계속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 1, 지금 이거는 현재 중2, 중3 뭐 이미 여러 번 수학 쪽에 대해서 완성도를 갖춘 학생들이라면 수 1, 2를 조금 더 반복 심화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수능이었다면요. 최종 변별이 이루어지는 면접 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면접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할 거 없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마다 면접의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면접의 형태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다중 미니 면접, 나머지는요, 확인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 서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등 학생에 관련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서류 기반 면접들이 중심이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특정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 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대학교에서는 제시문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의대 쪽 방향 쪽에서는 제시문 면접보다는 다중미니 면접이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 면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 면접의 형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시 문항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뻔한 거예요. 학생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 예시 문항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뒷장 넘겨보시면 다중미니 면접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MMI. 자, 이 다중미니 면접은 그 짧은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게 그 인성 파트를 걸러내는데 학생들이 털려버리는 이러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쭉 한번 검토하시면서 이게 작년 서울대 MMI, 서울대 면접 문제였었거든요.
자, 학급 학생 15명에게 친한 순서대로 5명 이내의 친구를 적도록 한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선이 굵을수록 친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얘들이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고 얘네들은 친구고 얘네들이 친구인데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그림인 거예요. 자, 문제. 반 전체가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친구들을 설득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담임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학생들을 다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부터 뭐 누구를,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의 성향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거는 뭐 학원을 보내신다고 해서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자기 생각의 힘이 더 필요하겠죠. 자, 또 하나. 자, 상황 영역 쪽에 대한 면접인데, 말기암 환자인 A씨는 3차 항암 치료 후 전이가 발견되었다. 새로 나온 항암제는 환자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고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주치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치료를 소개했다. 호전 가능성은 20%,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50%다. 지원자가 가족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만약 지원자가 주치의라면 가족에게 어떻게 공고할 것인가? 어떤 결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자,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뒷장 보시면 또 인성 영역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학생 학습 윤리 강령 중 일부이다. 나는 인격적 학문적 정직함을 실행할 것이다. 나는 개인 사상 그리고 견해의 차이에서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편협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글을 보고요. 다음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사례와 함께 피력하세요. 의과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학문적 정직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의과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적 정직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과대학생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한 정답이 없게, 자, 이런 상황 자체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집에서도 한번, 자, 제가 지금 면접 예시문항 지금 5개 넣어놨거든요. 자료집에도. 지금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 한번 물어봐 주셔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거는 뭐 고3 때 가서 준비하면 돼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돼요. 평소에도. 너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 같이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너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도 다 면접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학생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게끔만 도와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같이 읽고, 소설책도 괜찮죠? 소설책 같이 읽으면서 너 같으면 이 주인공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도 같이 물어봐 주시는 거 좋고요. 학원 간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접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의 깊이, 폭을 더욱더 넓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갈 건데요. 지금 뭐 1시간 좀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도움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게 우리가 길게 호흡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라면 첫 번째, 올바른 습관. 자, 매일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빨간 날 우리 아이가 쉰다. 공휴일 날 쉰다. 그 친구는 지금 공부가 일인 거죠. 그러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길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뭐 오답 노트도 좋고 독서 노트도 좋고 이런 쓰는 연습도 매일 조금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 말하기에서도 역시 표정과 태도, 괜히 바른 자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자, 탄탄한 기본기. 자, 수학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 즉 뭐 선행을 쭉 나가실 수도 있고 혹은 심화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폭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 앞에와 같은 이런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팍다식의 힘,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상식의 힘이죠. 스스로 관련 내용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과정에서 분명 성장하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사전 찾기,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시면서 준비시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한두 장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 말씀드렸던 입시의 변화를 한 장으로 지금 또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자, 올해 2021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다음 2022년도에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자, 지방대 육석범 시행령에 따라서 의학학 계열 이런 모집 정원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자, 그다음 2024년도 상반기에 현재 6학년들의 대입 방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때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준비하고 희망하고 있다면 그 우수한 학생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의치한 약수, 자, 의치약한수,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의미합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자기가 희망하고 준비한다면 당연히 수학과 과학은 기본이 돼야겠죠. 또한 초등, 중등 시기, 지금은 우리가 뭐 성적이 좋다 나쁘다, 지금은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자, 지금 시기에서는 습관 들이기와 공부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독서의 힘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인데요. 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고입은 일반고로 진학하게 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히 자사고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서 우리 초등학생들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중학교 시기에는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이시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준비시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1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많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벌써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정상화돼서 현장에서 직접 뵙고 조금 더 이런저런 설명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쉽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 이 밴드를 통해서도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은 저한테 뭐 따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에서 입시전략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설명의 영상들도 뭐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던가 이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